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우리나라 시각은 이제 설 명절이기 때문에 헬로 에브런 안 하고 해피 뉴 이어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향에 잘 내려가셨죠? 오랜만에 사랑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글로벌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월요일에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다 휴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16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후광퉁을 비롯해서 중국 거래는 불가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1월달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 조사가 나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는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보시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여러 연준위원들이 FOMC 이후에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지만 물가 둔화가 그 속도 자체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의 실적 발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코카콜라나 쇼피파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등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가면 미국에서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뉴욕주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이때 주택시장과 주택시장의 건축업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NHB 주택가격지수도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좀 같이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에는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 최근 2달 동안 아주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대수 있게 가보도록 하시죠. 지난해부터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쏠림이에요. 그렇죠? 뭐의 쏠림? 아주 괜찮은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쏠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의 S&P 500 지수를 동일 가중과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동일 가중은 500개 기업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우리가 흔히 보는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지수 자체가 이전 저점이 팬데믹 상황이었고, 그 팬데믹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쏠림이 더 심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작년보다 더 심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S&P 500을 11개 섹터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고 그 섹터의 올해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가 4.7% 정도 2월 7일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비중이 큰 섹터의 상승폭이 훨씬 더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경기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여기 안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만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약간 섹터 지수 자체는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지만,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업들의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일명 서학개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또는 ETF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니 나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거였죠.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지금 연초 이후에 거의 25% 정도 빠졌어요. 다만 이 25%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율이 대략 한 2.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버퍼가 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많이 샀겠죠. 좋아하는 기업의 주가가 연초에 좀 하락해 있는 부분은 약간 오게티 아닌 오게티인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퍼포먼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퍼포먼스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의 이런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작년 연말에는 한 4억 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6억 달러니까 거의 50%나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게 된 거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화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CPI와 관련한, 즉 물가와 관련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어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린 게 있냐면, 작년 하반기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디스인플레가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최근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기준으로 본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매우 환영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표하고 있는, 타겟하고 있는 2%대까지 왔냐, 2% 수준까지 왔냐라고 하면 아직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더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근데 20점, 30점 받다가 70점, 80점 받는 거는 쉬워요. 근데 70점, 80점에서 90점, 100점 가는 거는 매우 어렵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월 대비 0.2%, 2월달 예상은 0.3이에요. 이게 전월 대비 증가율이 0.1%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디스플레이가 더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떨어지는 폭이 작년 하반기에는 뭐 30bp, 30bp씩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고작 해봐야 한 6bp, 5bp 이 정도. 여기서 1bp는 0.01%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근데 코어를 보시죠. 코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속도가 어떻다?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금 이렇게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매월 초에 발표되는 ISM에서 발표되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즉 우리는 이제 PMI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각 그 세부 항목 중에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물가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2월달 들어서 1월 수치가 급격하게 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시금 상방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식품과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한 물가,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월 초에 발표가 됐던 1월 고용 보고서 상에서 보면, 1월 고용에서 보면 임금 상승률이 어땠었죠?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전역에서 1월 달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물가에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하방을 만드는 두꺼운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각 지역별 여러 가지 연방준비은행에서 각 지역별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와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하는데, 엇갈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뉴욕 연은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각 지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의 평균치인데, 단순 평균치인데, S&P 글로벌이나 IMS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하고는 좀 다른, 이 방향성이 다시금 동일하게 만들어지는지의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달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휩싸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앞에 이렇게 4개의 박스를 쳐놨는데, 이 4개의 박스는 뭐냐면 보통의 기간은 ISM 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이렇게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낼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맞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예요. 그 방향은 항상 또 같아지는 경향이 과거에도 그렇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이렇게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쉽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할 꼬리 위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업용 부동산 내용과 소비자 신용대출, 특히 신용카드 관련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침 설날이기도 해서 관련 보고서도 같이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지난 1월 30일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해서 지역은행이에요. 네, 자산 규모는 이제 1,000억 달러가 넘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인수하다 보고, 특히 작년 3월에 은행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욕에 있었던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일부 사업 부분을 인수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발표했어요. 2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약 5억 달러 상당의 충당금을 쌓고 배당금을 70%나 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해서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환호할 만하지만 줄 돈을 안 줘? 그럼 너희 뭔가 문제 있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날 하루에만 40%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 낙폭이 60%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지역은행들을 다 묶어놓은 KRE라고 해서 S&P 지역은행 ETF가 있는데요. KRE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졌냐면 11%나 빠졌습니다. 지수가. 그럼 나머지 옆에 있는 종목들 보면, 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만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지금 뽑아온 거는 벤치마크 대비, 그러니까 KRE 대비 더 빠진 은행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낙폭이 꽤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근데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가 문제입니다. 오피스. 제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근무 행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었잖아요. 팬데믹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저희가 모두 다 직장에 출근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퍼포먼스를 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재택근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게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국 전체 평균 오피스의 공실률이 거의 20% 정도인데, 휴스턴 같은 데는 지금 26, 7%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샌프란시스코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긴 했겠지만 일부 지역, 샌프란시스코 내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공실률이 50%를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대형은행들
아니라 중소 및 지역은행들이 문제이냐라고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가 중소 또는 지역은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동산 대출 규모도 보면 전체에서 대형과 소형을 놓고 보면 뭐 46%, 54%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나눠 놓고 봐야죠. 주거용과 상업용을 놓고 보면 주거용은 대형은행들이 많이 62%나 되고 상업용은 대형은행들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소형은행들이 약간 리스키 에셋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소형은행들은 주거용이 37%, 상업용은 70%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예요. 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는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피스, 사무실과 관련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은행 상황이, 은행들의 여건이 썩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좋지 않냐? 우리 근데 대형은행들이 실적 잘 나오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면면을 좀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전체 상업은행들의 신용, 즉 여신이죠. 여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데이터가 1948년 이후부터 나오는데 48년 이때는 2차 세계대전,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소비자 대출 이런 부분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출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뭐 학자금이니 신용카드니 자동차니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분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상업 및 산업용 대출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대출도 감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연은에서 지난주에 미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17조 5천억 달러예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전체는 대략 한 70%는 모기지 대출이고요. 나머지 30%가 소비자 신용대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비자 신용대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용카드나 자동차 학자금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동차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학자금은 약간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용카드의 대출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미국 소비자들의 강력한 소비력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높은 회복력을 지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팬데믹 때 정부가 풀었던 그 많은 지원금들이 초과 저축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해서 지금 이 실질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출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는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신용카드 대출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면서 소비를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왜 이렇게 강해요?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출은 그냥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잖아요. 21%나 된다는 거죠.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이. 1,000만 원을 빌리면 200만 원이 이자입니다. 200만 원이. 그럼 여기다 비용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8%. 지금 거의 뭐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신용도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최대 뭐 10% 중후반대까지도 가니까 실질 체감되는 이자 비용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대출의 카테고리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연체율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직전 대비 대략 한 0.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구간들을 쭉 평균해 보면 이럴 때 금융위기, 이럴 때 닷컴버블. 네, 항상 뭔가 시장에는 크리티컬한 별로 시장이 달갑지 않은 이벤트들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캐피털원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최초 은행의 시작이 신용카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신용카드 내에서는 신용카드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강자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대형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신용카드에 대한 상각률, 이 상각률은 뭐죠? 갚지 못하니까 충당금을 쌓는 거죠.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몰 비용화 하는 거잖아요. 이 비율이 이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최근 들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자본 조달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본 조달 충당 계속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조달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악순환의 굴레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해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높은 꼬리위험 두 가지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의 움직임에서 보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월가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든지 또는 그랩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 S&P의 타겟, 올해 연말 타겟이 대략 4,87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죠? 4,995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이미 목표치보다 대략 2% 정도 초과 상승한 상태이긴 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하우스에서는 5,100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네, 모르죠. 이거는 일단 시간이 지나야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나 지역은행들이 좀 더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고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그리고 문제는 이게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실적 시즌도 거의 막바지 그리고 주요국들이 또 휴장을 하다 보니까 다소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